안녕하세요. 형편없는 시댁을 만나 결국 이혼을 하게 된 30대 이혼녀입니다. 누구에겐 시답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사로운 서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고자 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원래 어느 집에서든 시댁과 친정 문제로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건가요? 저희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건가요? 하소연이라도 해서 위안을 얻고 싶어 이렇게 라디오를 찾게 되었네요. 부부가 돼서 한 번도 다툼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인정하지만 남편과 제가 서로에게 감정 상하는 것이 어째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자꾸 시댁과 친정이 걸려야만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또한 그래요. 제가 딸이었을 땐 마냥 즐겁기만 했던 명절이 며느리가 되니까 다이어트 기간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행복하고자 시작한 결혼인데 저는 살아온 세월 중 역대로 불행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기까지 1년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죠. 그 짧은 시간조차 글로 남기려니 더 함축하고 줄여야 되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저의 경험을 살려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장기간 연애를 했는데 결혼 약속이 주변에게 알려졌을 때 주위에서 선 넘는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축하만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고 동거와 결혼은 다르다면서 결혼 신중하게 결정하는 건 맞냐고 수도 없이 묻더군요. 아줌마 아저씨 되는 직장 동료들이 특히나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때는 시모시부가 한 10대 명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인생사 함부로 말하는 잔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한 건 결혼이 10년의 연애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나이 35살에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의 과정을 거쳐 결혼까지 도달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 결혼에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네요. 남편과는 제 첫 직장에서 만나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남편은 첫인상부터가 순둥순둥한 스타일에 약간 자기 취미에만 푹 빠져 사는 괴짜 느낌이 강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었고 남편과 어울려주는 사람도 굳이 업무 얘기 아니면 다가가질 않더군요. 저는 그런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그 뒤로 여자인 친구가 없는 사람들만 만나기로 다짐했었거든요. 하필 그 시기에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던 거죠. 다른 동료들은 남편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성격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남편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면 남편이 대답을 잘해줬어요. 저는 그런 심심찮은 대화 사이에서 남편의 은근한 개그 포인트를 느꼈는데 그래서 완전한 호감으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대시를 해서 이어진 만남이었고 연애 기간 내내 제 기대와 같이 남편은 주위에 여자 없이 저랑만 어울리는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어요.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을 시점, 제가 남편을 개과천선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운두년 같던 사람이 저와 연애를 하면서부터 점차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된 것도, 신뢰받는 팀장으로 승진된 것도,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적당한 배려를 하게 된 것도 전부 제가 남편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였습니다. 원래 남편을 알던 사람들은 남편의 변한 모습을 신기했고 남편은 어딜 가나 여자친구 잘 만났다는 소리를 들었죠.
결혼 신중하게 하라는 소리를 잔뜩 들은 저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남편의 청혼으로 결혼을 하게 된 저는 그야말로 나름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변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만이 너무 컸던 탓에 저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충분히 제 손맛대로 주무르며 현명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봤었죠. 그때만 해도 제게 남편이란 존재는 결혼을 해도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이 남자 아니면 더 이상 내 결혼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을 연애했는데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만 다르지 연애하던 때와 차이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이 다가온 시기에 저는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고 했는지 아주 제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왜 명절 때마다 뉴스에 명절 증후군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설날이 다가오던 때 저는 남편의 낯선 모습을 마주했어요. 이번 명절에 우리 식구 다 같이 태국 여행 가기로 했어. 장모님한테 이번 명절 방문 못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어? 갑자기 무슨 여행?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안 돼. 우리 엄마는 혼자야. 친척들도 다 서울에 살아서 엄마 들여다봐줄 사람도 없단 말이야. 내가 가야 돼. 다음 명절 있잖아. 그때 종일 친정에 있어주면 되지. 이 여행회사 상여금이랑 명절 보너스 덕분에 가는 거라서 이미 호텔까지 싹 다 예약 끝났단 말이야. 이번만 그렇게 해. 친정 방문을 선심 쓰듯 다음 명절로 미루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사실을 명절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시댁 전체가 태국 여행을 가기로 했고 저도 그 여행을 따라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왜 당사자인 제게 통보하듯 말해주는 걸까요? 제 동의는 구하지도 않고 멋대로 결정한 남편에게 기분이 상한 것도 상한 거지만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결혼을 한 이상 첫 명절만큼은 며느리로서 시댁과 함께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 따라갈 수밖에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흔쾌히 상관없다고 하면서 이번에 이모네가 내려오기로 했다고 걱정 말라네요. 오히려 해외 나가는 제 걱정을 더하면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괜찮을 리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친척들이 매번 와줬던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외동인 저와 엄마 둘이서 명절 음식을 간단히 했고 아빠 차례 지낸 뒤에 소소하게 명절을 즐기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명절에 당연히 갈 거라고 떵떵거려 놓은 탓에 엄마는 아마 친척들에게 전화가 와도 여느 때처럼 저와 같이 명절을 보낼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저 포함 사위까지 같이요. 그런데 제가 아예 못 가게 되었잖아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제가 명절 음식 준비 안 하고 시댁에 시달리는 것 없이 놀러가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여행도 여행 나름이지 않습니까? 시댁 식구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만 동떨어진 구성원이잖아요. 시댁 식구랑도 저는 아직 못 친해졌는데 시댁들만 아는 친척들까지 다들 신이 나서 즐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여행 내내 피곤하기만 했어요. 같이 가는 대상들이 누군지에 따라 여행도 추억이 될 수가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게 시댁들과의 첫 여행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미천이 될 경험이 된 듯 싶네요. 다른 애 있는 가정들이라 저랑 남편만 신혼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게 놀고 즐기는 걸 저희 부부는 시부모 모시는 효도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모는
또 땀이 얼마나 많은지 태국에서 삼켜 죽겠다고 엄청 징징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시부 데리고 남자끼리 오붓하게 부자 여행 즐기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시무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행은 고작 3박 4일이었는데 그 3박 4일 동안 시무의 투덜거림에 시달렸더니 한 달은 죽치고 고생하다 온 기분이더군요. 예, 새아가. 이 집에 직원 좀 콜해서 샴푸 새 걸로 바꿔놓으라고 좀 해. 태국이 위생 안 좋기로 말이 많더라고. 이 샴푸나 바디워시에 무슨 짓을 했을 줄 알고 쓰겠니? 어머님, 원래 여행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깔끔하고 멀쩡한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위생이 걱정되시면 다른 나라로 여행 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는 거니? 하여간 요즘 것들은 말대답이 많아서야. 됐다. 그냥 내가 가져온 핀으로 씻던가 해야지. 시모는 저와 같이 다니는 내내 모든 것에 불평하고 불만만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툴툴거려도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모가 그러니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참아야만 했거든요.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시모는 비행기 자리까지 제 고막에 피가 나도록 시시콜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그날 저는 남편 앞에서 표정을 썩히며 다신 시댁이랑 여행 못 가겠다고 이제 명절 때 여행 약속 잡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자고 했어요. 어차피 일주일 연차냈잖아. 내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녀오자. 엄마 아마 명절 내내 혼자 보냈을 거야. 이모네 간다고 했었는데 차 문제 생겨서 못 갔대. 다음 명절에 가기로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 어느 세월에 포항까지 갔다 와. 내일까지는 고속도로 막힐 것 같은데. 그래도 출근하기 전엔 좀 쉬다가 가야지. 자기 웃긴다. 비행기 타고 태국은 뿔뿔 돌아다니면서 같은 땅인 포항은 왜 못 가?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거 아니고? 솔직히 피곤해서 그래. 노는 것도 좋은데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 사람이 다시 힘내서 일하려면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어? 또 상여금 받으면 그땐 장모님 모시고 갔다 오면 되니까.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피곤하다고 사우나 다녀오겠다는 남편은 끝까지 친정 가겠다는 말에 확신을 안 주고 나가버렸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더 말하기 싫을 만큼 서운함을 느꼈어요.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친정엄마한테 다음날 간다고 미리 말도 해놨었거든요. 엄마를 2번 실망시킬 수도 없고 실망 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저 혼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친정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저더러 어디 가냐고 묻는 겁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미운 점이 보이니까 발소리 내는 것마저 싫어서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친정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고집 부리냐고 하는 거 있죠. 자기 혼자 내려가면 장모님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어제 이미 이 얘기는 마무리한 거 아니었어? 뭘 뭐라고 생각해. 시댁은 태국 여행 보내주고 처가에는 문자 한 통 덜렁 남기는 인정머리 없는 사위라고 생각하겠지. 우리가 언제 얘기를 끝냈어?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나가버린 사람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 식구만 여행 갔다고 시위하는 거야? 장모님 입장에선 오히려 딸이 명절 음식 때문에 고생 안 해서 고마워하실 텐데. 남들은 제발 시댁이 여행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보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래서 내가 여행 내내 즐거웠어? 어머님이랑 한방 쓰면서 3박 4일 동안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어머님 뒤치다꺼리만 했어.
남의 엄마 뒤치다꺼리 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다들 어머님 맞기 싫으니까 나한테 떠민 거면서 오히려 나한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뒤치다꺼리? 너 지금 말 다 했냐? 엄마가 평소 잔말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그걸 며느리 입장에서 욕을 해? 그것도 내 앞에서? 왜? 너희 엄마 함부로 얘기하니까 화나니? 네 엄마 중요한 건 알면 내 엄마가 중요한 건 왜 몰라? 네가 사위라면 적어도 우리 엄마한테 성의는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첫 명절이야. 나만 시댁에 잘 보여야 돼?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집을 얕봤으면 감히 내 앞에서 처가를 무시해? 서운한 마음에 말이 억세게 나갔는데 남편이 그것에 화가 났는지 제가 짐 싸고 있는 가방을 발로 뻥 차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친정 가주면 될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옷만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랑 남편은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몇 시간을 달려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내내 피곤할 텐데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저희가 막상 도착하니 너무 기쁜 표정으로 반겨주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엄마 앞이라고 나름 사위 노릇은 했습니다. 길에 소고기를 사서 엄마한테 선물로 주었죠. 같이 후하게 식사를 하고 당연히 하룻밤 자고 가려고 엄마가 마련해준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한테 시댁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옆에 있던 저는 방 안이 조용하니까 통화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못 산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갔단 말이야? 새아기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해외에서 많은 식구들 인도하느라 애쓴 너를 기어이 끌고 나간 거냐? 당장 새아기 바꿔봐라.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꼬박 제게 전화를 넘기더라고요. 여보세요 한마디 하자마자 시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렸고 이미 남편 통화할 때 엿들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명절이니까 내 부모님을 찾은 건데 그게 이렇게 욕까지 먹어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죄지는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건지 순간 서럽더라고요. 시모가 잔소리 끝나고 알겠냐고 재차 확인하는 말에 저는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짜증나서 대답도 안 하고 냅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시댁에서 저를 불렀다고 저녁에 같이 시댁에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마음 상했다는 걸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속이 꽉 막히는 것 같고 더는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도 무시하고 시댁을 나몰라라 했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느 날 퇴근하고 귀가했는데 시모가 신혼집에 떡하니 앉아 기다리고 있지 뭡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길래 그 눈만 봐도 피곤하고 숨이 막히더군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음식하기 싫어서 일부러라도 시댁 여행 보내주고 그러는데 넌 뭐가 불만이라서 우리 아들을 구워 삶았니? 내 말 듣기 싫다고 전화기까지 팩 끊어버리고 물어보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시집 가신 거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님 친정은 찾지도 않고 시댁만 챙기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버님은 사위 노릇 안 하면서 어머님한테 며느리 노릇 강요한 적 정말 없었어요? 어머님도 시댁살이 겪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여자들 기싸움 때문에 생긴 문화잖아요. 제 말에 시모는 잠깐 흠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시부 성격이 꽤 가부장적이던데 차별을 안 당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금세 표정 관리하던 시모는 저한테 떳떳하게 주장하더군요. 남편이란 건 당연히 모셔야 되는 존재다. 나 때는 그게 당연했던 때였어. 그러니 내가 시댁 사람들한테 한 소리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너처럼 불만 품고 대드는 짓은 안 했단 말이다. 내가 친히 걸음해서 경고했으니 앞으로 어찌하나 단단히 지켜볼 거야.
시모는 제게 또 다른 말대답을 들을까봐 자기 할 말만 줄줄줄 말을 하고 불이 나게 신혼집을 떠났습니다. 피곤한 상대 앞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건 남편 하는 짓과 똑같더라고요. 제 결혼이 불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던 겁니다. 남편과 다툼을 해본 건 당시 명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전에는 웬만하면 저와 서로 맞춰주면서 지내온 사람이었는데 명절을 한번 겪고 나니 그 이후부터는 약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집안일도 같이 했었는데 점 집안일에는 손을 뗐고 월급 좀 올랐다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술 사는 자리까지 많아지더라고요. 원래는 사람들과도 잘 못 어울리는 괴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운둔한 성격을 바꿔줬더니 저한테 부메랑이 되어 꽂힐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랑 제 뒷담이라도 하는 건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집에 오면 남편이 술 주사로 꼭 제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홍보팀에서 당신 보고 고집 좀 줄이래. 그런 마인드로는 기발한 아이디어 못 나온다고. 후배들 좀 그만 잡아. 후배들이 당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르지? 술만 마시면 저런 식으로 저에 대한 단점을 콕콕 집어냈습니다. 남편이 주구장창 제 단점을 꼽으니 처음엔 정말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땐 저도 모르는 사이 직장에서 말수가 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먼저 언급하면 동료들이 후배다 보니까 그냥 남편한테 맞춰서 끄덕끄덕 해주는 거지 뭡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한날 친구 남편이 하는 대창집에 남편이 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땐 남편이 회식 있다고 말도 안 해줬던 때라서 저도 포기하고 그러려니 있었는데 친구 남편 말로는 남편이 제 흉을 엄청 본다고 하면서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연락을 했대요. 친구 남편 앞에서 너무 쪽팔리고 동네 창피했지만 그와 동시에 열이 확 올라서 결국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남편 혼자서만 잔뜩 취해서 하하호호 웃으며 진짜 제 흉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저처럼 성깔이 강하면 안 되고 고분고분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뒤이어 있는 말에 저는 끝내 그 자리를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랑 잠자리에 대한 것도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술 취했다고 해도 할 말 못할 말은 구분해야죠. 구분 못할 정도로 마시면 그건 짐승이잖아요. 저는 친구 남편한테 술값 2배로 계산하겠다고 하고 술을 꺼내서 뚜껑을 땄습니다. 남편 머리 위에 2병이나 콸콸 쳐부어 버렸어요. 그제서야 동료 후배들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자빠졌네요. 다들 잘 보고 가서 꼭 소문 좀 내줘요. 김 팀장님이랑 회식했는데 배우자 흉 보다가 개꼴났다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사람 있으면 네 말이 맞다고 맞춰주지 마요. 그럼 이런 개자식이랑 같은 급으로 비춰지니깐. 그만 가봐도 좋다는 제 말에 동료 후배들은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겨우 중심 잡고 일어난 남편은 저를 알아보더니 무작정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걸 제가 다시 싸대기 날려 넘어뜨렸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개망신 당할 거면 내 얘기 좀 하지 말아줄래? 당신 와이프라는 거 숨기고 싶거든. 고작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나한테 청혼했니? 참, 10년 연애 기간이 후회스럽다. 그날 남편은 필름이 끊겨서 잘 기억도 못했습니다. 저더러 혹시 회식 장소에 온 적 있냐길래 제가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내뺐더니 그걸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직장에서 자기를 보는 시선이 이상한지 모르겠다고 예전에 왕따였을 때랑 같은 기분이 든다더군요.
남편 말로는 자기가 사회성 부족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했던 당시가 떠오른다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요. 남편도 자기가 왕따 당했을 때 나름 트라우마였나 봅니다. 남편 말대로 직장에선 남편 안 보는 데서 다들 남편 뒷담을 까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동료들이 저만 보면 결혼 실수했다고 동정표를 많이 던졌어요. 남편을 그 꼴로 만든 게 저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그리 막 유쾌하진 않은 거 있죠. 10년이 후회스럽다가도 한편으론 같이 나눈 정이 있어서인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내 선에서만 해결할 걸 그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의미 없는 잡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다시 남편을 끌어내리는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몇 달 전에 있었던 두 번째 명절 말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남편과 완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설날에 시댁의 해외여행으로 제게 실망을 안겨줬던 남편은 제 경고도 잊고서 추석마저도 시댁 주도하에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또 친정에 안 갈 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무시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나 이번엔 절대 안 가.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나한테 뭐든 기대하지 마. 엄마 아빠가 명절에 여행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떡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 자기야말로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당신 효도를 내가 왜 같이 해야 되냐고.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당신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의견이라는 게 없어? 적어도 나랑 의논해보겠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할 수가 있어.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살다 보니까 가족 말도 어련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왜 이제 와서 나더러 남의 말 듣지를 말래? 내가 줏대 없이 흔들리고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알려줬어? 그랬으면 당신 지금 팀장 자리도 못 올라갔겠지. 아, 됐어. 말하기도 피곤해.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내버려 둘 테니까 당신도 내가 내 부모님 챙기는 거 신경 꺼. 야,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모셔? 다른 집 여자들은 다 애 있단 말이야. 엄마는 벌써 너랑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모셔. 네가 자식이잖아. 나도 내 엄마 있어. 내가 왜 네 엄마 모시느라 우리 엄마를 혼자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날 새벽 남편이 자고 있는 몰래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엄마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려가는 길에 이미 사정을 얘기해놨기에 저는 도착해서 엄마한테 혼자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엄마는 오히려 늦은 새벽에 온다고 고생했다며 따뜻한 이부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옆에서 자는데 그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귀하게 큰 딸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명절은 바로 이렇게 정겹고 따뜻한 날이었는데 어쩌다가 피 튀기는 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엄마 여권을 챙겨서 엄마를 모시고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일본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에 찾아올까봐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죠. 엄마를 데리고 그대로 일본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에 있어 몰랐더니 착륙하고 휴대폰을 확인하자마자 남편한테 불티나게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문자도 있었는데 그중에는 당장 안 돌아오면 이혼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이란 말을 감히 먼저 꺼내는 것도 제 입장에선 가짠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하면 제가 쫄아서 당장 튀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아싸 잘됐다 싶어서 그 문자에만 동의 답변을 보낸 뒤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즐거운 일본 여행을 하는 동안 시댁 생각 안 하고 즐겁게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게 여행이란 느낌을 잔뜩 받았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지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일본 여행을 끝내고도 일부러 신혼집을 안 가고 친정에 있었어요. 회사에 연차를 몰아내서 출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우편으로 이혼 서류만 보냈죠. 한 일주일 지났을 때 남편이 초췌한 몰골로 친정을 찾아왔더라고요. 자기야, 도대체 왜 이래? 이혼 서류만 보내고 연락도 안 받는 게 어딨어? 제발 집에 좀 들어와.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그랬었나? 결혼하자마자 얼굴색 바뀌면서 당신 입맛대로 살길래 이미 당신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먼저 이혼 얘기 꺼낸 사람이 갑자기 왜 아쉬운 척이래? 아니야. 그건 여행 당일에 당신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식구들이 난리 나서 나를 닥달하잖아. 이혼, 그건 홧김에 한 소리였지. 절대 진심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집에 가자, 응? 왜? 여행 가보니까 당신 식구들이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지 느꼈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시 네 엄마 뒤 봐주길 바래서 온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죽는 줄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징징거리던지. 당신 태국 여행 때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몰라줘서 미안해. 출근을 안 하니까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려. 회식에도 안 껴주고.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을 했던 건지 친정엄마한테 줄 명절 선물까지 챙겨왔더라고요. 한우 세트랑 제주도 여행 상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넙죽 엎드려 제발 집에 돌아가자고 애원했어요. 자기를 데리고 살아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사정하더군요. 장모님, 제발 이 사람 좀 설득해주세요. 저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존재인지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고 말고. 그런데 자네가 오죽 잘못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나올까. 그래도 반성하는 마음이 갸륵하니 한 번쯤 용서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딸? 친정엄마는 남편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나 봐요. 저한테 한 번만 눈 감아주자고 같이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반성하는 낌새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남편과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이러한들 시댁의 입장과 다르다면 결국 쳇바퀴 돌듯 같은 짓을 반복하는 셈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시모한테 전화해서 입장이 같다는 걸 증명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직 시모랑 얘기 안 해봤다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봤죠. 남편이 시모랑 말 맞춰서 괜히 저를 꼬드겨서 다시 집안 식구로 들인다면 그건 그거대로 제가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시모한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돌려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시모가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는데 받자마자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런 썩을 년을 봤나. 내가 살다 너처럼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여자는 처음 봤다. 어떻게 명절에 시댁을 나 몰라라 하고 잠수를 탈 수가 있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책임을 다하고 나를 모셨어야지. 감히 도망을 가? 내가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명절에 여행 다녀왔다는 소리도 못했어. 저는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기에 그리 놀라지 않았는데 남편이 꽤 많이 당황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했던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 엄마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하대하는 시모의 인성을 엄마가 똑똑히 들었지 뭡니까? 제가 욕먹는 며느리라는 걸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서 저 또한 뒤늦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도 제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항상 저를 다독여주기만 하던 엄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마루에 서 있다가 맨발로 남편 앞까지 뛰어가 휴대폰을 뺏는 거 있죠. 이 욕심쟁이 할망구 같으니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사부인같이 개차반 쓰레기인 여자는 또 처음이네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몰상식한 욕짓거리를 내뱉어요? 사람 같지도 않던 그쪽 아들을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으면 우리 딸한테 넙죽 엎드려 절을 해야죠. 뭐? 누구를 모셔요? 뭐야? 이봐요 사부인. 보니까 지금 며느리랑 같이 있나 본데 며느리가 감히 하늘 같은 시댁한테 어떤 짓을 하고 도망쳤는지 알아요? 명절을 내빼고 거기로 도피해 있는 거라고요. 뭘 좀 알고 따져요. 그 집 아들이 지금 우리 딸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고 있거든요. 불쌍해서 봐줄까 했더니 역시 안 되겠네요. 그쪽 같은 못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대신해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 우리 딸이 더러운 구정물에서 도망쳐 온 거구먼. 어머머, 하던지간이라지만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내가 거기 어딘지 찾아가서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바라던 바네요. 내 딸은 내가 다시 데려갈 테니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같은 자식 둔 엄마 입장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요즘 세상에서 며느리를 그런 취급하면 당신 아들만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다 가는 겁니다. 이 늙구렁이 할망탱이야. 알아들었어? 다신 연락하지 마. 시모와 친정엄마의 말싸움을 보니까 저와 남편 사이의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끊긴 전화는 두세 번 더 왔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전화를 받아서 대차게 욕을 해주고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역시 자식은 부모 품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존재인가 봐요. 저는 그날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단단히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만 놀란 것은 아니었는데요. 남편 또한 선하기만 하던 우리 엄마의 돌변을 처음 보곤 완전 사색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친정엄마를 보고서 더 넙죽 엎드리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자기가 처리한다면서 앞으로 시모랑 저랑 만나게 하는 일은 없게 할 거라고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을 해댔죠. 하지만 엄마는 이미 제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들어버린 마당에 남편을 곱게 보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잘할 놈이었다면 진작에 우리 딸이 그런 취급 안 받도록 만들었겠지. 내 딸을 존경한다고 했었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앞뒤 다른 놈이었구먼. 나 더 이상 자네한테 볼 일 없다. 내 피 같은 딸 헐뜯기라고 보낸 시집이 아니야. 엄마가 남편한테 삿대질하면서 집에서 가니 네 잘난 엄마 아빠를 원망하라고 쫓아보냈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의 화난 모습을 처음 봤는데 남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게 쫓겨난 남편과는 무난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짐 챙기러 간다고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을 다시 방문했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이 다시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건 남편이 이혼 조정 기간을 염두에 계속 제 마음을 설득하고자 하면서도 와중에 시모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 제가 남편을 만들다시피 고쳐놨다지만 이 정도로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없으니 시무한테 얼마나 기대고 있었던 건지 시무한테 저를 설득해달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 사부인 건강은 좀 어떠니? 잘 계시고? 언제 한번 모시고 우리 집에 들리거라. 일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가 초대를 한번 못했네. 일정 맞춰서 사부인 좋아하는 식사로 대접할 테니 모셔와. 사부인이랑 합의 잘 보고 너희 뜻대로 살도록 해줄게. 그러니 이혼은 취소하거라. 아직도 처지를 모르시네요?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야지 우리 엄마가 왜 헛걸음을 하겠어요? 우리 엄마는 이대로 저랑 저 인간 관계가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아직도 이혼하면 제가 손해라고 보시나 봐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요. 저 인간이 직급 승진할 수 있었던 거 다 제 덕이에요. 남편 말로는 시모가 사과하러 온다고 하길래 어떻게 사과를 하나 살짝 궁금했는데 사과는커녕 끝까지 자존심 안 굽히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꼴을 보니 굳이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이 채운 쇠고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랑은 같은 회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주쳤는데요. 전 남편이 회사에서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삐친 건지 토라진 건지 그런 건 모르겠고 한 번씩 저한테 실수인 척 커피를 쏟는 거 아니겠어요? 유치한 보복인 거 알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화가 나대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의 쓰레기 같았던 행동들을 동료들에게 그대로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사내에서 왕따 한번 실컷 당해보라는 뜻으로요. 소문이란 건 제가 적당한 화제거리만 던져줘도 알아서 발이 달려 널리 퍼지더라고요. 심지어 과장이 조금씩 더해지더니 최근에 우연히 들은 소문은 제가 알고 있는 전 남편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개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제 의견을 들을 때면 전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배우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인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더 충격이라 소문이 더럽게 퍼졌나 봐요. 이제는 전 남편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수군대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야 된다고 간도 콩할 만한 사람이 감히 시댁을 앞세워서 와이프 무시하고 다니니까 천벌받는 거잖아요. 와이프 욕하는 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 줄도 모르고 신나게 했을 생각하니까 다시 돌이켜봐도 참 한심하네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이 상사한테 깨져서 비상구에서 오는 걸 여자 동료가 봤다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항상 윗선에 결제 보고 올리기 전에 제 검토를 받고 갔던 사람인데 혼자서 하려니까 뭐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 남편의 말이 지독하게도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소중한 줄 모르고 자기 사람이라며 저를 함부로 했으니 꼴 좋네요. 반대로 저는 오히려 결혼을 한 것이 손해였어요. 다들 저더러 전 남편과 왜 결혼하냐고 선 넘는 조언을 해줄 때 들어 먹었어야 했다는 걸 이혼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의 말이 무조건 고지식하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 그거 모른 척 외면하고 결혼을 진행시켰다가 제가 눈물나게 혼쭐났잖아요. 시댁이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제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친정을 감히 무시하고 깔보는 시댁이라면 당연히 없는 게 낫죠. 이혼을 하고 난 뒤에야 더 상쾌한 날을 보내고 있는 저는 나이 때문에 결혼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서 인연을 만나는 중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닿다 보면 언젠가 제게 알맞은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어요. 대신 다시는 사람을 고쳐 쓰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품을 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전 남편과 10년을 만났으니 과거를 되돌아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떠올려야 할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는데 세월도 뼈아픈 경험을 잊게는 못해주는 것 같아요. 세월 헛되어 보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정말 귀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남편 같은 사람 덕분에 만남의 기간이 사람과의 관계의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걸 깨우쳤잖아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잘 알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저 또한 미숙한 성인일 뿐이라는 것도요. 제 나이가 40, 50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나이에 쫓겨서 제 인생을 버리는 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진 않네요. 주변인의 눈치에 줏대 없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저처럼 주변이 조언을 잔소리로 듣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번 계기에 제 자신의 헐랭이 같았던 태도를 좀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언을 걸러 들을 수 있는 길을 길러야겠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변인 말 안 듣고 내 입장 밀고 나갔다가 실패를 하신 적은 없나요? 저보다 더 훌륭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청취자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미천이 되는 경험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제 사연의 결말은 이혼이지만 제겐 이혼녀라는 것이 꼬리표가 아니라 삶의 고충을 이겨냈다는 머리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혼의 아픔을 딛고 내년 봄 결혼하는 29살 남자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젊다면 젊은 나이에 파혼을 경험하였는데요. 아마 이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을 하더라도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처음에 사랑 앞에 그깟게 무슨 대수냐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보통은 결혼을 할 때 배우자의 흠까지 사랑으로 덮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덮고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실수를 넘어서 범죄 수준으로 저 하나 눈 감는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치가 떨리지만 파혼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는 사람 사귀는 기준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혼을 경험하면서 더더욱 그러지 않기로 생각했거든요. 돈이 있으면 물론 좋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듯이 어쩌면 저와 파혼한 그 여자도 인생에 탈이 난 것 같네요. 사랑에 눈이 멀어 제 손으로 인생을 망칠 뻔했던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자랑은 아니지만 남들이 저보고 금수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게 된 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입니다. 원래부터 화장품 사업을 하신 건 아니고 집 주변에 커다란 해바라기 밭이 있었는데 해바라기 씨로 기름을 짜 파는 일을 하셨대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놀다가 작은 상처가 생겨 들어오는 날이면 증조 할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발라주시던 연고가 있으셨는데 처음에는 냄새도 별로고 왜 이런 걸 몸에 바르나 생각하셨답니다. 나중에 제 나이가 되셨을 무렵에서야 그 연고의 효능을 알고 화장품으로 만들어 대중화시키면 어떨까 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유기농 제품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업의 규모는 커져갔고 지금에 이른 거죠. 그렇게 저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렇다고 돈을 허투루 쓰거나 남들에게 집안을 과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면 나보다는 남들을 위해 써야 한다며 항상 받은 만큼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셨거든요. 원래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아야 한다며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시고는 일절 지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활비, 용돈, 식비, 그 모든 것을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저도 동의한 부분이었지만 막상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매번 어머니나 이모님이 해주시던 밥만 먹다가 제가 스스로 요리도 해보고요.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둔 덕에 당장 생활할 돈은 있었죠. 제가 취업한 회사는 A그룹 계열사로 마케팅이나 기업체 홍보를 도와주는 업체였는데요. 저는 홍보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무렵 입사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회사에 적응을 했냐, 일은 어떻냐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 한 잔을 기울였죠. 그러다 각자 연애에 대해 말을 하게 되었죠. 별 관심이 없던 터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안주를 먹고 있는데 동기 녀석 중 하나가 저에게 연애해 볼 생각 없냐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자리 잡기 전이고 누굴 만날 여력이 되지 않았기에 지금 당장은 생각이 없다고 했죠. 사실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쓰라린 아픔이 여럿 있었죠. 첫사랑도 대학을 다니며 만나던 여자친구들도 저는 제가 차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사귀면서 나중에 제 배경을 알고는 부담스럽다며 이별을 구했던 터라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는 하기 어려웠어요. 좋게 헤어졌던 적이 없거든요. 윤성아, 우리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인데 연애도 하고 슬슬 결혼도 해야지. 번듯한 직장에 생긴 것도 이 정도면 준수하지. 어디 모자란 데가 있냐? 동훈아, 너도 잘 알잖아. 내가 겁나서 연애하겠냐? 만났다 쳐. 또 차이라고. 난 차라리 평생 솔로로 살련다.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다. 그래, 그 마음 내가 잘 알지.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은 재벌끼리 결혼하잖냐. 너도 정략 결혼 뭐 그런 거 안 해? TV에서 보면 거래처 대표 딸이니 무슨 의원 딸이니 하면서 다 연결되던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리 집이 무슨 샘샘그룹 수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집 그렇게 보수적인 집 아니다. 우리 부모님도 대학 때 만나서 연애 결혼하셨다고.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 정략 결혼? 난 절대 그런 거 안 할 거야. 연애는 부질없다며 저한테 연애는 사치인 것 같다고 신세한탄을 하자 회사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저희 집에 대해 아는 친구였던 터라 저를 이해해 주더군요. 그래도 기분 좋게 모임이 마무리되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 연애해 볼 생각 없냐던 동기 녀석이 간만에 불금을 즐겨보자며 저녁을 먹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 근처 식당에서 보기로 하고 먼저가 기다렸습니다. 한 20분쯤 지났나? 언제 오나 전화를 해보려던 찰나 가게로 동기와 처음 보는 여자가 같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동기랑 둘만 보는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인사해. 얘는 남가은. 이쪽은 내 입사 동기 정윤성이고. 아, 윤성아. 가은이 예쁘지? 가은이는 거래처 담당 직원인데 나랑 동갑이지 뭐야? 일하면서 연락하다 보니 우리 친구 먹기로 했어. 너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이야, 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 괜한 자리에 끼어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동훈이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쪽 보고 첫눈에 반한 거 있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가은이가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나이도 같으니 친구로 지내는 게 어때? 원래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로 다 그렇게 된다더라. 너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임마, 뜬금없이. 같이 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해야지. 그리고 늦으면 늦는다고 이야기라도 하던가. 너도 참.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술 한잔 산다잖냐. 우리 가은이 모시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다. 미안하다 미안해. 자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들 한잔합시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그 여자와 번호도 교환하며 셋이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죠. 그 여자도 취기가 있었지만 숙취 해소제를 사와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호감이 생겼고요. 그 뒤로 서로 연락하며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고 사적으로 만나는 횟수도 늘어나게 됐죠. 대화를 하다 보니 취미 생활도 비슷해 이야기가 더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밥도 못 먹고 일한다 하면 자신의 도시락을 싸면서 제 것도 같이 싸주고 회사가 가까웠기에 지나가면서 일 때문에 힘들 텐데 당 충전을 하라며 커피도 사주고 세심하고 배려 있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죠. 이런 여자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데이트를 했는데 그날 제가 고백했습니다. 친구 말고 진지한 사이가 되어보자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할 짓이었네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저를 뜯어말렸을 거예요. 몇 개월이 시간이 흐른 뒤 가을 어기였을 겁니다. 여전히 저희는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하여 결혼을 이야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파트너를 데리고 오라는 소리에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동행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한참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잠깐 살펴본 여자친구의 표정이 왠지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많이 어색한가 싶어 불편하면 자리를 옮기냐 물어봤지만 한사코 괜찮다며 대답을 하기에 괜찮은 줄 알았죠. 나중에서야 말씀드리겠지만 불편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더군요. 친구들은 제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윤성아, 재수씨 같은 미인을 만나다니 너 진짜 행운하다. 자식, 집안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구만. 역시 태생부터가 다른 금수저였어. 야, 여기서 집안 이야기가 왜 나와? 조용히 해. 여자친구는 동료 소개로 만났어. 우리 지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는 중이고 곧 양가 인사드리고 상견례 예정이야. 재수씨, 어디 살아요?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우리랑 동갑이랬나? 이 자식 원래 공개연애 같은 거 안 했는데 결혼한다는 말이 진짜인가 보네? 대단한데. 재수씨, 완전 땡 잡은 겁니다. 아, 저는 A대학 경영학과 나왔어요. 나이는 윤성 씨랑 동갑이에요. 윤성 씨 같은 사람 만나게 돼서 저는 엄청 감사하고 있어요. 땡 잡았죠. 친구들은 여자친구에 대해 상당히 궁금했는지 여러 질문을 많이 하더군요. 피곤할 법도 낯설 법도 한데 여자친구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더군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동창 모임이 끝났어요.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하기에 자리를 파했습니다. 오늘 친구들 상대하느라 고생 많았어. 자식들이 좀 짓궂네. 많이 부담스럽게 한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뭐 어때? 당연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궁금한 게 있길 마련이지. 난 하나도 안 부담스러웠는걸. 자기 친구들이면 내 친구들이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고는 회사 일하랴 동창 녀석들 상대하랴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겨우 집으로 왔고요. 며칠 뒤 대학 과동기였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이 친구는 여자이지만 저와 둘도 없는 친한 친구입니다. 철없던 20살 대학생 새내기 시절을 함께 보낸 과에서 유일한 여학생이기도 했고요.
제가 군 생활하며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며 강원도 인제까지 꼬박꼬박 면회를 와서 말동무가 되어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친구는 제 여자친구에 대해 해줄 말이 있다며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날 처음 봤을 텐데 제 여자친구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 말해보라 했죠. 윤성아, 내가 너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할 거야. 그래도 곡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해.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말이야. 상당히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여자친구가 소문이 안 좋다니? 갑자기 연락해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 동창 모임에서 내 여자친구 처음 본 거 아니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너니까 이야기해주는 거야? 그 여자 A대학 경영학과 나왔다고 했지? 그 대학 나온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야. 그때 남자 문제가 끊이질 않았어. 젊은 이팔 청춘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도가 지나쳤다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더니 왜인 줄 알아? 대학 교수랑 불륜을 저질러서 얼굴 팔려가지고 휴학하고 해외로 튄 거였어. 야, 너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이라고?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 너 혹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냐? 내가 미쳤다고 이런 걸로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나도 대학생 때 사귀던 남자친구 민석이 알지? 걔 그 여자랑 바람나서 헤어진 거잖아. 나도 미쳤었지만 다시 화해해서 만나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면서 수술해야 된다고 민석이한테 돈도 뜯어갔었어. 이래도 내가 헛소리 같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 너 그 말 사실이야? 네 여자친구라는 그 사람 원래 양다리도 모자라 문어발로 남자 꼬시고 다녔던 사람이야. 혹시 모르니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다 정말 코 깨인다. 솔직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거든. 얼굴이랑 이름이 달라서.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게 영 낯이 익어서 수소문 좀 해봤지. 알고 보니 외국으로 쫓겨나면서 성형을 좀 했나 보더라고. 개명도 했더라. 그래서 내가 선뜻 알아보지 못했던 거고. 믿는 건 네 자유야. 무슨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야. 너는 결혼할 여자 뒷얘기 들으면 퍽이나 기분 좋겠다.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제발. 그러다 그 당사자가 내 여자친구가 아니면 너 고소 먹어도 할 말 없는 거야. 신고를 하던 말던 나는 사실만 이야기해주는 거야. 믿던 안 믿던 그것도 네 자유고. 내 말 무시하면 고스란히 대가를 치를 거라는 것만 알아도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야. 그렇게 잡소리할 시간에 네 취미 생활이나 더해. 결혼 준비 잘해가고 있는 커플한테 그게 할 소리냐?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뒷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 친구에게 신경질을 내버렸죠. 저도 사람인지라 친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살짝 의구심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부서에 마침 A대학 출신의 후배가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학 다닐 때 이런 소문 들어봤냐며 넌지시 이야기했어요. 선배, 그거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뭐. 여러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이해한다 쳐요. 대박이었던 건 교수랑 불륜한 거. 그게 대박이었죠. 학교로 와이프 찾아오고 머리채 잡히고 난리도 아니었죠. 정말 그 정도로 심각했어? 그 여자도 정말 대단하다. 무슨 정신으로 임자 있는 사람이랑 그런 짓을 했대? 그야 본인들만 알겠죠. 교수 와이프가 임신까지 했었는데 그 일로 유산했고요. 그 여자 얼굴 팔리고 학교 못 나와서 휴학하고 외국으로 날랐잖아요. 상간녀 소송도 당하고 아마 위자료 꽤나 물어줬을걸요. 성형했다는 소문도 있고 아직도 그 교수랑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 후배마저 그렇게 이야기하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저한텐 그저 다정하고 착하고 세심한 여자친구였기에
절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그때 그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어? 사진이라던가. 후배는 아직도 생생하다며 자신도 그때 너무 충격이어서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을 아마 휴대폰에 저장해놨을 거래요.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는데 아뿔싸.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외모가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지만 저는 여자친구인 걸 단번에 알았죠. 목 부분에 사고로 생긴 5cm 정도 되는 흉터가 있었는데 사진 속 여자도 같은 위치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 여자 정말 그런 일이랑 거리 멀어 보이죠? 진짜 연예인보다 더 유명했을 거예요. 아직도 가끔 회자되는걸요? 완전 학교 명물이에요, 명물. 안 좋은 쪽이지만. 그럼 말 다 했죠, 뭐. 그날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히더군요. 후배한테 괜히 물어봤나 싶기도 하고 지나간 과거인데 지금 와서 무엇을 어쩌겠나 싶더라고요. 선배, 아까부터 계속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까 그 일 때문인 거예요? 혹시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아까부터 계속 표정이 왜 그래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쪽팔리지만 사실 아까 물어본 그 여자 아무래도 내 여자친구 같아. 내 옆에 그런 파렴치한이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야.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를 만나고 바람까지 피우는 거지? 네? 그 얘기할 때부터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지만 진짜 가관이네요. 제가 뭐라 할 건 없지만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해보세요. 이러고 혼자 썩히지 말고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접 들어봐야죠. 결국 찝찝한 마음을 덜어내기 위해 퇴근 후 여자친구와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둘러싼 소문에 대해 확인하고 싶었고 아니길 바랐습니다. 가은아,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대학 동창 녀석이 어느 날 연락 와서는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불륜을 했네, 남의 남자를 꼬셨네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인데 이 소문은 사실인 거야? 아니지? 뭐? 진짜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윤성 씨는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 오히려 내가 실망인데? 나보다 자기 친구들 말을 더 믿는 거야? 나 지금 무지 황당한 거 알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니 나는 그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어. 더군다나 우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서로 숨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혹시라도 말 못한 게 있으면 지금 말해줘. 사실대로 말하면 그 소문들이 하루아침에 사그러드니? 그래, 내가 사실대로 말해줄게. 사실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지금 내가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진 거지. 가난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남자를 눈앞에서 친구한테 뺏기는 상처를 받았거든. 그렇게 중학교 시절에 트라우마가 생겼고 잘난 남자를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괜히 복수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나는 그게 조금 이해 안 되는데 그 시절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그래, 나도 내가 이상한 거 알아. 근데 결단코 그 이후로 누굴 만나거나 그런 적 없어. 그리고 대학 교수도 유부남인 거 몰랐어. 그건 정말이야. 저는 여자친구의 해명에 그 어떤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그런 상황들이 용납이 되질 않았고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여자친구에게 실망해 저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며칠이고 여자친구는 연락을 해오며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지금의 온전한 자신을 봐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회사 앞에도 찾아오고 여전히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을 회사로 전달해주고 본의 아니게 저를 속인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매일 연락도 해왔어요. 그런 행동이 계속되자 저도 무슨 생각에서 측은지심이 들었고 2달여 만에 여자친구를 용서하고 결국 다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과거는 용서하기로 했고
저희는 다시금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며 양가 집안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여자친구에게 저희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가은아, 대한화장품이라고 알지? 그 회사 대표님이 우리 아버지셔. 어머니는 로얄 미술관 운영하시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사실 네가 날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어. 그게 뭐? 자기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던 상관없어. 내가 윤성 씨랑 결혼하는 거지. 그 배경이랑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든 무슨 상관이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둘이야. 여자친구는 의외로 덤덤했고 아무렇지 않아 하더군요. 마치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런 게 대수냐며 결혼에만 집중하자 하더라고요. 순간 우리 집에 대해 알고 있나? 동훈이가 우리 집에 대해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자친구의 전적이 있던 탓인지 살짝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잘하고 서로가 다시 시작하게 된 만큼 과거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내 긴장을 잔뜩 한 채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은 여느 집처럼 평범한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고등학생 때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 들었는데 홀어머니와 남동생 셋이서 서울 변두리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이렇게 번듯한 사윗감을 얻게 돼서 좋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우리 가은이가 부족한 게 많아. 내 눈엔 그저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결혼을 한다니. 아이 아빠가 그렇게 가고 혼자 어렵게 키웠는데 많이 보태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모님. 저희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고 그저 부모님들은 저희 예쁘게 잘 살라고 응원만 해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가은이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장모? 자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가 고맙지. 여긴 내 집이다, 우리 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줘. 아이고, 듬직해라. 그렇게 상견례 날까지 무사히 진행되었고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2달여 정도 남긴 시점이었을까요? 저희는 모처럼 정신없던 일상에 휴식기를 갖고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유부녀 유부남이 되기 전 마지막 여행 겸 저희만의 기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죠. 4박 5일간의 빡빡한 일정 속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쇼핑도 하며 하루 종일 돌아다닌 탓인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 단잠에 빠져 있었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옆에 있어야 할 여자친구가 없는 겁니다.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어 거실로 나오니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새벽에 하하호호 웃으며 통화를 하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과관이더라고요. 내가 과거까지 들켜가면서 눈물바람으로 겨우 붙잡았다니까? 동창회 갔는데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뜨끔했는데 뭐 어떡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사람들은 나보고 못됐다고 하지만 이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외국으로 나가서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어떻게 한 신분 세탁인데. 그래도 이렇게 돈 많은 집안인 줄은 몰랐네. 완전 땡큐지. 그래, 얼굴이랑 이름까지 바꿨으면 됐지. 여기서 뭘 더해? 나 서울 올라가면 그때 봤던 호텔에서 좋은 밤 보내자고. 사랑해.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 세탁, 성형수술, 과거가 있다고? 이런 내용이 딱 봐도 결혼을 앞둔 여자가 통화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는 우선 자는 척을 하며 여자친구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여자친구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저는 이때다 싶어 휴대폰을 봤어요. 통화 기록, 사진첩, 메시지를 전부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 내 사랑 하트로 저장된 사람과 무수한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서로 사랑을 하니 보고 싶니 등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의 대화였죠. 그것들을 보다가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았는데 뭐였는지 아세요? 바람을 피운 상대가 처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회사 동기였던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알고 보니 동기랑 3년 넘게 동거 상태였고 저랑은 사기 결혼해서 우리 집 돈을 빼먹으려고 수쓴 거였어요. 동기는 입사 후 교육도 같이 받고 저와 친분이 있어 제가 집안 이야기를 조금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았죠. 동기와 짜고 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서울로 올라간 뒤 나름의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정말 너무 괘씸했거든요. 엄마,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결혼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할게요. 윤성아, 그게 무슨 소리냐? 상견례까지 마치고 날까지 다 잡아놨는데 새아가랑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야? 싸운 거야? 그게 아니라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가은이 오래전부터 동거하고 만나던 남자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아무래도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아버지께 여자친구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며 제 휴대폰에 저장해놓은 사진과 녹음 파일, 동영상을 모두 보여드렸죠. 아니 이게 진짜 사실이란 말이냐? 여태껏 우리를 가지고 놀았단 말이냐? 세상에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갱생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해도 개무시를 한 거야. 내 이것들을 그냥... 아들, 너 왜 그런 거 말도 안 하고 여태 혼자 참았니? 엄마 아빠가 뒤에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감히 내 이것들을 그냥... 여보, 윤성이한테 맡겨봅시다. 저 녀석도 다 생각이 있는 거겠지. 나라고 안 나서고 싶겠어? 내 당장 윤 변호사 시켜서 그것들을 감옥에 쳐넣어도 모자라지만 윤성이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 일단 두고 봅시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번 일로 인생의 쓴맛을 알았어요. 그런 여자를 믿은 제가 바보였죠. 길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봤으니 아버지 회사에서 배우고 싶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아직 약속한 시간이 남긴 했다만 상황도 상황이니만큼 그렇게 하도록 해. 내가 김 대표에게 연락해 둘 테니 알아서 처리하고 다음 주부터 회사로 나와. 저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사내 게시판에 바람을 피운 동기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 자료까지요. 제 아내의 내연남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저와 결혼 예정 중인 예비 아내와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내연남은 마케팅 2팀의 대리이며 이미 제 예비 아내와 만나서 여러 번 깊은 관계를 가졌음에도 입사 동기였던 저에게 의도적으로 소개해 주었으며 심지어 결혼을 얼른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저는 뒤늦게 둘의 더러운 관계를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마케팅 2팀에 소속된 내연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더 이상 다른 분들은 피해 없길 바라는 선의에서 이 글을 게시합니다. 야 정윤성! 사내 게시판에 글 올린 거 너 맞지? 너 당장 이 글 내리지 못해?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콩밥 먹이기 전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 미쳤어? 미쳤냐니? 너야말로 미친 거겠지. 어떻게 작정하고 그런 짓을 하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고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봐. 게시판에 저격글 올린 게 비열한 방법이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작정하고 사기치려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라고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자친구 회사 익명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고 여자친구, 동기, 회사 동료들까지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여자친구가 매일같이 오피스텔로 찾아와 자신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짐을 모조리 싸들고 부모님 집으로 합가했습니다. 윤성 씨,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지금 자기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설명할게. 나랑 이야기 좀 하자. 5분만 시간 내줘. 내가 말했지. 너랑 동훈이는 상대할 가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도 마지막이야. 아무리 매달려봤자 니들이 치른 죗값 달게 받을 준비해. 아주 나락으로 보내버리기 전에 그 더러운 면상 당장 치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며 보안 요원들을 시켜 여자친구를 오피스텔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바로 예비 장모님이었죠. 내가 자네한테 뭐라 할 말이 없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야. 자네같이 번듯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지금 가은이가 집에 안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자네가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나?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막말로 반대로 생각해서 가은이가 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머님은 가만히 계셨을 건가요? 저희 부모님 말리느라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전화 끊겠습니다. 후배가 전화로 여자친구와 동기는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말하길 동기 집에서 같이 살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더군요.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일용직 배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생활한다더라고요. 회사에서 저 없으니 일이 안 돌아간다며 안부 전화를 핑계로 그들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주었어요. 그들은 저와 연락이 닿질 않자 계속 집에 찾아오고 회사에 찾아가서 난동도 부리고 동료들한테까지 부탁해서 어떻게든 저한테 연락하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선배, 동훈 대리님 피해 다니느라 아주 그냥 죽을 맛이에요. 어찌나 끈질긴지. 사내 게시판에 동훈 대리님 저격글 올린 거 선배 맞죠?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여자 찾아와서 선배 어딨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깐요. 회사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는 말에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여자친구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연락했어요. 둘이 같이 있었는지, 아니 그 동기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난데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 줄 테니까 할 말 있으면 지금 다 해. 왜 엄한 회사에 가서 난동을 부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야, 정윤성. 너 지금 뭘 잘했다고 잠수 타고 난리야. 너 또라이 아니야? 그거 엄연한 명예훼손인 거 몰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있는 집 자식이면 그렇게 나대도 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인생이 엉망진창인데 너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할 말이 그게 다야. 너도 가은이랑 똑같아. 하긴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빚 좋은 개살구지 뭐. 야, 서로 좀 도움이 되는 사람끼리 만나라. 가만 보니 너도 눈이 엄청났구나.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한 번 더 회사로 찾아가서 난동 부리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난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할 말 다 했으면 끊는다. 며칠 조용하나 싶었는데 진짜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약혼 해제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터라 준비부터 소송까지는 수월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에게 막말하며 전화통화했던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재판은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그들은 저에게 5천만 원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돈이 없다며 취직도 못하고 있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손과 발이 닳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빌면 뭐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말이죠. 뒤도 안 돌아보고 재판장을 나가려고 하자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윤성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선처해줄 수 없겠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용서해줄래?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예, 아가. 아니, 김가한 양.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이 말은 해야겠어. 감히 니까짓 게 우리 아들을 넘봐? 하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그냥 결혼시키려 했어. 근데 그랬으면 천추의 한이 될 뻔했네. 긴 말 필요 없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거야. 어디서 뻔뻔하게 용서를 구해? 엄마, 괜히 힘 빼실 필요 없어요. 본인들 잘못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으니 집에 가서 이모님한테 맛있는 거나 해달라고 해요. 윤성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를 때려 죽여도 좋아. 제발 선처해줄 수 없을까? 내가 무슨 염치로 너에게 용서를 바라겠냐만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 회사에서 잘린 탓에 퇴직금은커녕 오히려 빚만 생겼어.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결국 그들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저희 회사에서 미화 직원으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고소해 죽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고 1년 정도 후에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으며 본부장 직책으로 승진했습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 이미지를 더해 뉴스나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고요. 가끔 지나가며 그들을 발견하면 갑질 아닌 갑질을 했습니다. 주변에 시선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잘 알지만 너무 통쾌한걸요. 여기 복도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보안요원, 여기 청소를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요? 이런 거 제 위치에 해놔야 미연의 사고로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책임자 누굽니까? 아까 미화부 직원들이 청소를 한다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윤성아, 아니 본부장님, 제가 잠시 정신을 팔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리기 싫으면 똑바로 하란 말이야. 화장실도 이동훈 씨 책임구역이죠? 요즘 거기 냄새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직접 방향제를 뿌립니다.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직원들이 그럽니까? 화장실 청소 하나도 못해요? 미아팀 직원 관리랑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만큼 월급 드리지 않습니까? 각자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매뉴얼도 있고 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청소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계단이나 여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보세요. 청소 안 하시죠? 청결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모릅니까? 당장 깨끗하게 다시 하세요. 본부장 직책을 맡고서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과제 명목으로 주시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 성사시키기도 했죠. 덕분에 경영 수업을 받는 후계자로서 회사의 입지 또한 많이 좋아졌어요. 툭하면 출장에 야근에 많이 피곤했지만요. 열심히 서포터해주는 팀원들과 협동해서 늘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 중에 가장 팀워크가 좋았던 건 유 팀장이었습니다. 유 팀장이 누구냐고요?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제 후배 기억하시나요? 그 후배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명석한 두뇌와 일머리가 좋기로 소문났던 인재였죠. 같이 근무하며 정말 일 잘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달았을 정도였으니깐요. 작은 회사에서 썩히긴 아까운 사람이었고 본래 마케팅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업무를 해결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그 후배를 마케팅 팀장 자리로 스카우트 제안을 했죠. 저와 일하는 것이 즐겁다며 흔쾌히 허락했고
여전히 좋은 파트너로 잘 지내오고 있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험상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리스크를 감안하면 비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윤아, 너는 매일 같이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상사가 지겹지도 않냐? 아무리 내가 스카우트 해왔다지만 어떻게 너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본부장님, 먹고 살려면 뭔들 못하겠어요. 당연히 제 상사시고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 눈 한 번 끔뻑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일합시다 일. 이러다가 오늘 안에 끝낼 수나 있겠어요? 나 참 천하의 유 팀장 아니랄까봐. 어떻게 본부장보다 일머리가 좋냐 이거야. 며칠 전에 우수사원 표창도 받았다며? 그거 내가 힘써준 거 알지? 너 나한테 뭐 해줄래? 데이트? 술 한잔? 선배, 시덥지 않은 농담 그만하고 마저 검토나 끝내요. 그리고 선배가 뭔 힘을 써줘요. 모두가 제 능력을 알아본 거지. 무슨 농담을 못하냐. 내가 너 때문에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러다 나 제치고 본부장하고 사장하고 아주 그러다가 회사 오너 되겠어. 함께 일하며 울고 웃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니 자연스레 정이 싹 트더군요. 처음에는 호흡이 맞는 직원일 뿐이었지만 어느 순간 일뿐만 아니라 제 옆에 늘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제 지난 과거를 아는 사람 중 유일하게 저를 보듬어준 마음 따뜻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저 일을 잘하는 후배로만 여겼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유 팀장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유 팀장과 저는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었죠. 내년 봄에는 결혼식도 올릴 예정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건물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난리친 뒤 미화 팀장으로부터 엄청난 갈굼을 받으면서요. 그래도 제가 갈구지 않아도 요즘에는 청소의 노하우가 생긴 건지 깔끔히 잘하더라고요.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굳이 다시 생각할 이유도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의 큰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든든한 유 팀장과 함께 좀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느라 그런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지 않고 앞으로를 위해 좀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기막힌 파혼 사연 어떠셨나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구제해 주세요. 그리고 남들이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연애는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한 내 마음을 건네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면 꼭 그런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나날 되세요.